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처럼 시장 파악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맞이하여 글로벌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는 결국에는 경제 위기가 온다,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경제 거장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기는커녕 생채기도 나지 않고 증시는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경제 거장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보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당장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를 떠나서 우리가 큰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려야 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나요? 2월 첫째 날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월 형님은 디스인플레이션을 15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다는 말로써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의미죠. 파월 형님이 한두 번도 아니고 15번이나 말했다는 것은 파월 스스로도 현재 물가가 높긴 하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인플레가 잡혔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는 없지만 금리 인상을 앞으로 천천히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하겠다고 했고요. 이는 곧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파월은 지금까지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잘 아시죠? 재작년이었나요? 그때 물가가 꿈틀꿈틀 위로 올라가자 많은 전문가들이 하루빨리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파월은 그때 당시 이것을 다 커트하면서 일시적인 인플레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이것은 2년 전인 2021년 7월 달 기사입니다. 2021년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플레는 조금 높지만 2021년 연말쯤에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일시적인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라질 것에 대해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죠.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을 뿐이죠.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파월은 디스인플레가 시작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파월형 뭔가 미스가 많이 나고 있네요. 패스 미스가 아니라 그냥 페널티킥 여러 개를 실축한 느낌입니다. 2월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6.4%가 나왔고요. PC 물가지수는 오히려 5.4%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냥 딱 봐도 물가 상승세가 진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 이야기가 스물스물 흘러나오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죠. 페드 워치를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한 번에 0점 올리는 빅스텝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3월 연준회의에서 0.25% 금리 인상이 지배적입니다. 75% 확률로 다들 0.2% 베이비 스텝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2023년 1년 동안 금리 인상 스케줄을 미리 봐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는 없지만 앞으로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린 이후에 쭉 유지하자는데 대부분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5.5%까지 올렸다가 이러한 고금리를 연말까지 가져가자는데 베팅을 하고 있죠. 제가 볼 때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자는 말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앞으로 인플레 수치에 따라서 최종 금리 타겟치는 어느 정도 위아래로 조금씩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금리가 5.5%에서 5.25%, 5.75% 이 정도는 충분히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물가가 다시 위로 튀어버리니 여러 경제 거장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옐런 재무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2월 말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디스인플레?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물가 높아. 이렇게 인플레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줬는데요. 약간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이분은 파월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정책을 결정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파월과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대놓고 파월 너 틀렸어. CPI, PC 물가지수 이런 것 좀 보고 와. 지금의 인플레는 진행 중이야. 우리는 여전히 할 일이 많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정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은 조금씩 하락 중이고 진정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제 위기가 한 번쯤은 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분은 지금의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를 낮추는 게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비관적인 분의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위기를 주장해 왔었던 JP모건의 CEO 다이먼은 2월 2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파월 연준 의장을 존경하지만 연준은 인플레에 대한 일부 통제력을 잃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최종 기준금리를 5%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6%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했고요.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천천히 안정화되는 연착륙 가능성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문제, 에너지 문제 등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평소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천천히 안정화될 수도 있겠지만 경제 위기 역시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날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보다 좀 더 세게 발언하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2021년부터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외쳤었던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입니다. 이분은 항상 핵심을 찌르는 말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경제가 튼튼해 보이지만 균열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경제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줄곧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경제는 튼튼합니다. 1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도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51만 7천 건이 나오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고요. 그 이후 나온 여러 경제지표 역시 미국 경제가 굳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용이 튼튼하니 사람들이 이를 통해 받은 월급으로 평소와 비슷한 소비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여러 경제지표 역시 굳건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자료도 나왔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누적 저축액을 0이라고 하면 지금은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많은 누적 저축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축 금액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선을 쭉 그어봐도 2024년쯤 되어야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미국 국민들의 저축률은 낮을지라도 쌓아둔 돈이 많고 탄탄한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돈을 꾸준히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소비를 계속할 순 없겠죠? 고금리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노동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번에 전미실물경제협회에서 여러 전문가들 대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맨 오른쪽에 있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 증가에 대해서 1분기에는 평균적으로 25만 6천 건 증가를 하겠지만 2분기에는 증가폭이 확 줄어들면서 7만 5천 건, 3분기에는 더 줄어든 4만 건, 4분기 때에는 3만 8천 건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점점 위축된다는데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예상하는 뷰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신채권왕으로 불리고 있는 더블라인 캐피탈의 CEO 건들락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연준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 어렵다는 뷰를 제시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특히 최근 들어 보여지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경제 위기 전조 증상이란 말을 했는데요. 장단기 금리차는 일반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도 있고 그게 아니면 10년물 국채금리에서 3개월물 국채금리를 뺀 값도 있는데요. 어차피 두 개가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10년물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그래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회색 음영침 부분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었던 구간입니다. 최근 경제 위기인 2008년 서프라임,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이전에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했었죠. 역전 이후 1년 이후에는 경제 위기가 어김없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단기 금리차 역전 폭이 역대급 수준입니다. 마치 1980년대와 비슷한데요. 신채권왕 건들락은 이러한 징조로 인해서 언제든지 위기는 올 수 있으니 국채금리 하락에 대비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기가 오면 국채금리는 위로 튀지만 위기 이전의 경기 침체 국면에는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은 항상 무언가 위기를 유발했다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처럼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무언가 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투자 환경은 살얼음판을 걷는 중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 안에서 우리가 꾸역꾸역 투자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자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higher for longer입니다. 지금의 고금리를 좀 더 길게 그리고 좀 더 높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5.5% 기준금리를 최소한 연말까지는 가져간다는 관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금리 인상 이후에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갈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옐런 재무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물가라는 것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따집니다. 2022년도는 전쟁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었고요. 여러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만 완화되면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여러 물가 요소들이 진정되면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물가가 안정되고 기준금리 역시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WTI 국제유가 차트인데요. 실제로 작년에는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12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었죠. 지금의 국제유가는 70에서 80불 부근에서 꽤 진정된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만 봤을 때 전년 동월 대비 30%는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의 경기 과열은 자연스럽게 잡히기가 어렵고 경제 위기 혹은 침체가 와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가가 잡히고 그 이후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전망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지금은 편하게 투자하기에는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왔을 때가 편한 투자 시기였죠. 지금은 굳이 무리해서 투자할 때는 아니라 보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든 두 번째 시나리오든 이러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대출을 받지 말고 가진 현금으로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편하게 투자할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해서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평가된 자산은 혹시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상승장이 왔을 때에도 보다 세게 오를 수가 있죠. PER 관점에서는 미국보다는 여전히 한국, 중국이 매력적입니다. 물론 나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좋다고 봅니다. 세 번째, 자신이 없다면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 침체 혹은 위기를 기다려 보시고요. 혹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로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흘러갈지라도 증시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약간 높아진 자산 가격대에서 좀 더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